D-Day 카운트다운 2027 대만 작전실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있다. 미대만 연합작전센터 그리고 한국이 모르는 전쟁 프롤로그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인트로 타이베이 모처 지하시설 새벽 3시 재연 형광등이 깜빡인다. 지하 몇 층인지 알 수 없는 방.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위로 숫자가 흐른다. 빨간 숫자다. 멈추지 않는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방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의 전현직 미군 장교와 대만 안보 관계자들은 우리 취재팀에 동일한 이야기를 전했다. 타이베이 어딘가에 2027년 1월 1일을 향해 초단위로 카운트다운 중인 시계가 있다고.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시설작전 정보는 복수에 독립된 소식통을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2021년 미국 상원 청문회.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이 입을 열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표,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6년 이내. 그 6년이 끝나는 해가 바로 2027년이다. 나는 이 위협이 이번 10년 안에, 사실 앞으로 6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립 데이비슨 제독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2021년 3월 9일 상원 청문회. 그로부터 4년. 세계는 그 카운트다운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 모른다. 혹은 모른 척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한국의 이야기다. 작전실 카운트다운 시계의 탄생. 아카이브 재현 타이베이 워싱턴 DC. 대만 해협. 폭 180km.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협이라 불린다.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한다. 그 아래 해저에는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흐르는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다. 그리고 해협 이쪽에 대만이 있고 저쪽에 중국이 있다. 취재진이 접촉한 전직 대만 구간의 관계자 어씨. 그는 목소리를 변조한 채 말했다. 익명 제보자 A 전직 대만 국가안전회의 관계자. 시계는 2022년부터 가동됐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경각심 유지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측과 합동 작전 계획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작전 계획 문서에 삽입된 기준선 베이스라인입니다. 신원 확인 완료. 현 소속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왜 하필 2027년 1월 1일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분석박스 2027년 시나리오의 세 가지 근거.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PLA 창건 100주년이다. 시진핑이 세계 인류 군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해다.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집권 초기. 새 정부의 안보 태세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시점을 중국이 노린다는 분석. 2025-2027년 미국의 전략 자원이 우크라이나, 중동에 분산되어 있는 기간. 인도태평양 방어에 집중하기 어려운 창이 열린다. 물론 반론도 있다. 2027년 시나리오가 과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 CIA 분석관 출신 B씨는 이렇게 말한다. 익명 제보자 B 전직 CIA 동아시아 분석관. 중국이 대만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7년이라는 특정 날짜는 미국 내 일부 강경파들이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실제 중국 내부의 의사결정을 보면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인터뷰. 현 직함 비공개 요청. 시계가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 그 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바꾸고 있다. 대만은 그 시계를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고 예산을 집중하고 민간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그 시계에 맞춰 인도태평양 전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다. 중국의 시계 PLA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베이징 푸젠 성. 상업위성이 포착한 중국 푸젠 성 해안. 2022년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 상륙함 집결지가 확장됐다. 71형 강습 상륙함, 75형 헬기 항모, 그리고 전차 상륙함들이 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다. 숫자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다. 속도가 빨라졌다. PLA의 현대화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진행된다. 접근 거부 지역 거부 전략, DF-21D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 유효 사거리 1500km, 미 항모전단이 대만 방어를 위해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 이 미사일이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대만 해협에 항모를 보내는 결정을 2번 생각하게 된다. 사이버. 개전 전 사이버 전자전 선행 타격. 복수의 미대만 정보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군사행동 이전에 대만의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가 중국의 1단계 작전으로 상정돼 있다. 2024년 이후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 빈도는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대만 디지털부 발표. 상륙. 양서 상륙 작전 능력. 대만 전체 해안선 중 대규모 기갑 상륙이 가능한 지점은 13곳뿐이다. PLA는 그 13곳 전부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2026년 전후로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는 분석한다. 중국은 지금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할 시간을 빼앗는 속전속결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자 시 전직 미 INDOPACOM 전략기획 담당. 핵심은 속도다.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수일에서 수주. 중국이 그 시간 안에 대만에 대한 기정사실 FAIT 악한 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국은 개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한국의 딜레마 오산과 군산 사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다. 28,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다. 이 기지에서 대만 해협까지 직선거리 1490km. F-16 전투기로 2시간이 채 안 걸린다. 전북 군산. 군산 공군기지. 미 공군 8전 투비행단이 있다. A-10과 F-16이 배치돼 있다. 이 기지 역시 대만 해협 유사시 핵심 전력 투사 거점이다. 그리고 이 두 기지 모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다. 핵심 질문 한국 정부가 답하지 않는 것. 대만 유사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3년간 일관되게 가정적 상황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해왔다. 그러나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이다. 전직 한국 합참 관계자 D씨는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익명 제보자 D 전직 합참 전략기획부 대령.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는 태평양 지역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대만 방어에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도 조약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기지 사용을 허가하는 순간 중국은 이것을 한국의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북한에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뷰. 복수의 전직 관계자와 교차 확인.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다. 동맹에게 예스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북한의 도발을 감수해야 한다. 노라고 하면 한미 동맹의 신뢰성이 흔들린다. 어느 쪽도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질문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된 공개, 토론회 장에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모두가 이 카운트다운 앞에서 눈을 감고 있다. 북한 카드 동시 도발의 악몽.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다. 북한이다. 복수의 미한 안보 싱크탱크 보고서가 같은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이 연계 도발에 나설 가능성.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익명 제보자 이 국책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북 관계를 단순히 동맹으로만 보면 이 시나리오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2023년 이후 북중 군사 협력의 질적 변화는 눈에 띕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낸 것처럼 대만 위기 시 중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분산, 도발을 해줄 인센티브가 북한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에게도 도박이지만 서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인터뷰. 미 랜드 R&D 연구소는 이 시나리오를 이중 위기 듀얼 크라이서스라 명명하고 미국이 동시에 두 전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론은 단순하다. 미국도 두 전선을 동시에 완벽히 방어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주한미군의 일부가 대만 쪽으로 전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혼자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 한국 국방부가 이 시나리오를 상정한 자체 훈련을 해왔는지 공개된 자료는 없다. 반도체 전쟁 TSMC가 멈추는 날. 대만 북부 신주 과학단지. 세계 반도체 지도의 중심이다. 이 단지 안에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가 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3나노 5나노 공정 칩의 90% 이상을 여기서 생산한다. 아이폰 안의 칩, 테슬라, 자동차의 두뇌, 미군의 유도 무기 시스템. 모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2027년 대만 유사시. TSMC는 어떻게 되는가? 익명 제보자 F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 싱가포르. TSMC 자체는 군사 목표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TSMC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나 포위 봉쇄 상황이 되면 TSMC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원자재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보수 인력 이 중 하나만 막혀도 공장은 서고 그 여파는 6개월 안에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에 타격을 줍니다. 화상 인터뷰. 고객사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TSMC가 멈추면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청주 이천 공장, 전 세계 DRAM의 70%, NAND 플래시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대만 사태가 벌어지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정학의 최전선이 된다. 시나리오 TSMC 봉쇄 후 90일, D1에서 30일, 글로벌 반도체 재고 소진 시작, 스마트폰 자동차 생산 축소 경보, D31일에서 60일, 미국 유럽 일본 정부, 삼성 SK에 우선 공급 요청 쏟아짐. 한국은 누구에게 칩을 줄 것인가? D61일에서 90일, 중국, 대한민국의 압박. 우리 편이 되면 공급망을 보장해주겠다. 동시에 미국도 압박.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역대 최강의 카드를 주지만 그 카드를 쓸 역량이 있는가?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대만 위기는 한국에게 재앙이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역사상 최고의 협상력을 갖는 순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이 그 순간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시계 워싱턴은 서울에 무엇을 원하는가? 워싱턴 DC. 현장 취재 문서 분석. 한 연구소의 세미나실. 전직 국방부 관리와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모여 있다. 비공개 세미나다. 취재진은 참석자 한 명을 통해 회의 내용의 일부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다.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따라오는 질문. 서울은 동의할 것인가? 익명 제보자지 전직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담당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대만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기능할지를 상세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한 묵시적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워싱턴 D.C. 직접 인터뷰. 세부 직함 비공개. 묵시적 동의.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사이에 미국이 이미 한국 기지를 전쟁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워싱턴 내에는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편승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익명 제보자 H.미 의회 외교위원회 보좌관. 과거에는 그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의 세계는 달라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를 미국이 방어하기 위해 피를 흘릴 이유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의회 안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한국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야는 저 빨간 숫자들이 가리키는 날짜와 멀지 않다. 대만의 준비 그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만 현지 취재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베이 거리. 카페와 편의점이 즐비한 일상적인 도심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달라진 것이 있다. 지하철역 곳곳에 붙은 포스터. 전시 민간 대피 절차.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대피소 위치가 나온다. 대만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방위 예산이 GDP 대비 2.5%를 넘어섰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하푼 해안 방어 미사일 구매. 그리고 고슴도치 전략 포크 여파인 스트래터지 대형. 전력보다 중국이 상륙하면 치명적으로 물어뜯을 수 있는 소형 분산 전력에 집중하는 것이다. 익명 제보자 대만 예비역 준장. 우리는 미국이 반드시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전략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공격해오는 쪽이 이기더라도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애초에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인터뷰. 현 활동 보호 위해 익명 처리. 그리고 대만 시민들. 놀라운 것은 이들의 태도다.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비되어 있지 않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방위 교육 참여가 늘었다. 심폐소생술, 부상자 처치, 생존 키트 준비법. 이들은 일상 속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된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 안보의식과 전시 대비 인프라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을지훈련이 국민의 일상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언제였던가? 에필로그.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는다. 타이베이 작전실 재연.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온다. 형광등, 모니터, 그리고 빨간 숫자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미국, 대만, 일본의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만 모른다는 것이다. 혹은 더 정확하게는 한국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2027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이 실제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은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움직이고 있다. 대만은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필리핀과 호주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의 몫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카운트다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 마지막 컷 클로징 시퀀스. 화면이 천천히 빨간 숫자들로 채워진다. 카운트다운. 그 위로 서울 야경이 희미하게 겹쳐진다.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페이드 아웃.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안보상 이유로 편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